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처럼 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한때 경영학의 교과서라고 불렸던 미국의 복합 대기업 GE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약자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세계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네,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이 GE는 별명 자체가 안 하는 일이 없는 회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 발명왕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는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나중에 톰슨 휴스턴이라는 회사하고 합병해서 오늘날 G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전기 가전업체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는지 나중에는 주력 사업이 뭔지를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력, 재생에너지, 정유, 송배전, 항공도 하고요. 헬스케어, 운송, 조명, 금융, 의료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식된 이렇다 할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오만 일을 다 하는 기업,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가전제품이 삼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됐었고요. 워낙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건 잭 웰치라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잭 웰치는 1981년에 GE의 대표가 돼서요. 2001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GE의 경영자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엄청난 발전을 거두고요. 이것 때문에 잭 웰치에게 경영의 신이라는 칭호가 붙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서점에 가보면 잭 웰치가 쓴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마치 잭 웰치처럼 하면 경영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좀 과장되게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잭 웰치가 도입한 유명한 경영 기법이 10% 해고 룰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영어로는 랭크 앤드 양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랭크, 노동자들에게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점수로요. 서열화를 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 양크, 갖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잭 웰치는 노동자들을 매년 성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5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상위 1등급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주고요. 하위 5등급 매년 10%가 설정이 됩니다. 이 10%는 무조건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시스템인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성과 시스템 덕분에 GE는 1981년에 웰치가 회장에 오른 다음에 20년 동안 시가총액이 30배 넘게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매년 노동자들을 10%씩 해고를 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잭 웰치의 경영 기간 동안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서 경영학의 교본처럼 불렸던 GE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CNN 보도를 보면 GE가 끝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4분기 실적이 무려 10조 원 순손실이 났습니다. 매출이 아니고 손실 규모만 10조 원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기에 그 GE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 부문이 박살이 나면서 엄청난 액수의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요. 예. 작년에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격인 S&P 지수가 25% 정도 올랐는데 GE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GE의 몰락을 계기로 이 회사가 도입했던 10% 해고를 성과 연봉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실험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서 언제 가장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동아일보 다닐 때 성과 연봉제 비슷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매 반기마다 기자들의 성적을 5등급으로 나누고요. 점수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을 S등급이라고 했는데 이 S등급을 맞으면 이제 승진의 기회가 빨리 주어지고요. 최하위 등급에게는 승진 누락이라는 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사회부에 있을 때 2번 연속으로 F등급을 맞았습니다. 제일 못하는 등급을요. 근데 이 사회부에 인원이 30명이 넘고요.
제가 지방 주재 선배들을 뭐 이렇게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방에서 주재하시는 선배 기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서울 본사 기자가 애플을 맡는다는 건 정말 일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반기마다 2명 딱 나오는 건데 그걸 서울에 있는 기자가 애플을 맡는 것도 신기한데 2번 연속으로 애플을 맞은 건 아마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일을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회부에서 쫓겨난 다음에 경제부로 옮겼는데요. 경제부에서는 2번 연속 S등급,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못했다가 갑자기 제일 잘하는 성적을 2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받은 거죠. 1년 만에 저한테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졌을 수가 없죠. 제 능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닐 겁니다. 예. 다만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 1년 사이에 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에 있을 때는 등급제가 도입이 됐던 해인데 진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 S등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전혀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불만도 많을 때라 매일 기자실에서 자빠져서 자고 일도 안 하고 개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부장이 저를 너무나 미워해가지고 인사가 나는 시즌이 되니까 그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받아주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인사가 나려면 예. 이쪽에서 쫓아내려고 하면 저쪽에서 받겠다 그래야지 인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부장은 저를 너무 쫓아내고 싶었는데 어떤 부장도 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버텨서 제가 인사가 못 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음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당시 인사에서 경제부장이 되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고요. 예. 후배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그분이 경제부장이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그렇게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진보적인 기자를 부장으로 잘 안 시켜주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경제 쪽에서 출중한 성과를 남기셨기 때문에 결국 부장이 되기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장의 위치가 상당히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편집국장이 진짜 개판인 국장이었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 경제부장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기가 되니까 부장을 시켰던 건데 후배된 입장에서는 그 경제부장 선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경제부장이 되신 날에 비주류 쪽에 있는 선배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축하 파티가 있으니까 너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경제부장이 되신 선배가 저를 딱 앞에 앉혀놓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저를 너무너무 꾸짖으시는 겁니다. 어허.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아무리 네가 회사에 불만이 많아도 적어도 중간 등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F가 뭐냐, F가. 그것도 2번 연속으로. 너는 그게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불성실한 놈이 무슨 주장을 한들 사람들이 누가 귀담아 듣겠냐. 내가 너보고 이 거지 같은 회사에서 최상등급 받으라고 하디? 아니다.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성실성을 갖추고 중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저를 정말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듣고 다음날 과천정부청사, 제가 그때 환경부 출입할 때였는데요. 기자실에 나갔는데 아침에 그 경제부장 되신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짐 싸서 회사 들어와라. 오후에 인사가 날 거다. 내가 너 경제부로 데려오겠다고 했다. 내가 너 받겠다고 했더니 사회부장이 정말 좋아하시더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선배 저 회사에서 이미 또라이로 찍혔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부장이 되셨는데 괜히 저 같은 사람 받아서 그러면 누가 되실 텐데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선배가 미친 새끼 지랄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와서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이제 쿨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직도 그분을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부에 가서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인생의 창의력과 성실성이 그때 다 폭발을 했어요. 예. 하루도 12시 전에 퇴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서 직접 기사 발굴하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자정이 지나면 이제 최종판 마감이 딱 끝나고요. 부장도 그때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럼 부장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남아 있습니다. 쓱 나오시면서 원배야 뭐하냐 가자 이러십니다. 저는 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예. 술 한잔 할까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무나 당연히 마시러 가는 겁니다. 네, 부장이 가시면 저는 졸졸 따라가면 예. 저희가 매일 가는 광화문에 아주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사장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요. 뭐 드실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제일 싸구려 양주 한 병, 맥주 한 5병, 그리고 오이 썰어놓은 걸 몇 개를 딱 갖다 놔요. 그럼 그 자리에서 부장이 묻지도 않고 폭탄주를 2잔 딱 만들어서 한 잔씩 원샷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일 이야기 안 하고요. 그때는요. 뭐 일상 이야기하고
깔깔대고 국장 뒷담화 까고 이러면서 복단주를 한 10잔씩 딱 마시죠. 그러면 한 1시 반쯤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가자. 내일 일해야 되니까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저는 그때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한 2시 조금 넘어서 잠을 자고 5시에 귀신같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7시까지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그때 또 출근을 해서 아하.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장 밑에서는 최상 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저를 알아주는 상사, 저를 믿어주는 리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생각,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 이런 게 저를 정말로 강하게 밀어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여기까지 제 경험담을 짧게 말씀드리고요. 1945년에 심리학자 칼 덩커라는 사람이 고안한 촛불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림이 없으니까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참가자들한테요, 촛불을 하나 주고요, 종이 상자에 담긴 압정을 줍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초를 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고정시켜서 붙여라. 그리고 벽에 이렇게 세워서 붙인 다음에 불을 붙이면 촛농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라고 시킵니다.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험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앞핀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초를 벽에 고정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잘 안 되죠. 앞정이 짧으니까요. 초를 꽂아서 벽에 받기가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촛농을 옆에 흘려서 그 촛농으로 초를 벽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촛농이 밑바닥에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시간이 한 10분쯤 흐르면서 드디어 어떤 사람이 정답을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받은 건 양초 하나고요,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압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사람들은 압정에만 집중을 합니다. 아, 저 압정을 이용해서 초를 벽에 고정시켜야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문제의 해답은 앞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앞핀을 담고 있던 종이 상자에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예. 앞핀을 쏟아버리고요, 그중에 앞핀 하나 둘만 꺼낸 다음에 종이 상자를 벽에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를 그 종이 상자 위에 놓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약간 필요합니다. 종이 상자 안에 든 압정이 핵심이 아니고 그 종이 상자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촛불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한 사람들이 10분 정도는 헤매다가 10분 정도 지나면은 답을 찾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실험을 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의 샘 글럭스버그라는 경제학자가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참가자들한테 똑같이 촛불 실험을 하면서 시간을 재겠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요. 예. 한 그룹에게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 시간 내기 위해서 시간을 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쪽 그룹한테는요, 자, 이번에 요 문제를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시간을 재는데 보상이 있습니다. 상위 20% 이내로 빨리 푸는 사람에게는 $5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실험에서 가장 빨리 문제를 푼 사람에게는 $20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예. 이 두 그룹의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빨리 문제를 풀면 $5에서 $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한을 받은 그룹이 문제를 푼 평균 시간은요, 그냥 시간을 잰 그룹에 비해서 평균 3.5분이 더 걸립니다. 황당하죠. 예. 빨리 풀면 돈 줄게라고 보상을 걸었는데 문제를 푸는 시간이 평균 3.5분이 더 걸렸다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일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거죠. 이 실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압정을 종이 상자에서 빼놓고 종이 상자를 따로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가자에게는 촛불, 압정, 종이 상자 3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압정을 종이 상자 안에 넣으면 사람들은 압정에 집중을 하죠. 종이 상자는 그냥 압정을 담은 포장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압정하고 종이 상자를 따로 주면 이건 누가 봐도 종이 상자를 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이용하라는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상자하고 압정을 분리해서 주면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훨씬 단축이 돼요.
보는 순간 저 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벽에 꽂고 앞정으로 꽂고 촛불을 올려놓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영어로는 바보들을 위한 촛불 문제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만들고 정답을 뻔히 보이도록 한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한쪽에는 그냥 시간을 재고 한쪽에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거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인센티브를 제한받는 쪽이 압도적으로 빨리 문제를 풉니다. 그냥 시간 재는 그룹에 비해서요. 그냥 시간 잰다고 하는 애들은 천천히 하는데 야 저거 빨리 붙이면 $5 준대 이렇게 인센티브에 혹한 사람들이 어차피 정답은 알고 있는 거니까요. 훨씬 효율적으로 빨리 문제를 푼다는 거죠. 예. 이 실험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가 이끌었던 10% 해고룰 혹은 막강한 성과 연봉제 이건 창의성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에는 효과가 있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쓸 일이 없고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해도 되는 시대에는 저런 방식이 효과가 있어요. 성과 연봉을 걸면은 더 열심히 하고 일의 효율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GE는 잭 웰치 시대에 성공을 거두죠.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노동자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면 저 따위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성을 더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웰치 시대에 성공을 했다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이유가 저런 겁니다. 성과 연봉제는 대량 생산 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요. 창의성이 지배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 입증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실험을 한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 댄 에리얼리라는 젊은 행동경제학자인데요. 예. 에리얼리가 한 실험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요. 직원 한 200명이 넘는 직원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평소보다 생산 실적이 좋으면 $30의 성과급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룹한테는 내일 평소보다 생산 실적이 좋으면 피자 한 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내일 실적이 좋으면 직속 상관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칭찬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각각 다른 인센티브를 제안받은 세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느냐. 이게 한 5주 동안 평균을 굴러보면요. $30라는 현금이라는 성과급을 제시받은 그룹의 생산성이 제일 나빠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무려 효율성이 13.2%나 떨어집니다. 피자를 보상으로 받은 그룹도 효율성이 하락해요. 5.7%가량이요. 그런데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룹은 5주 동안 유일하게 평균 생산성이 조금 오릅니다. 한 0.64% 정도 아주 미미하지만 오르죠. 예. 에리얼리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대부분 기업들이 성과급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에리얼리의 설명은 이래요. 금전적인 보상은 동기부여 요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 앞에 와서 야 10분 안에 나를 웃기면 $100,000를 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리얼리의 질문은 그런 제안을 받으면 당신은 10분 동안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웃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까요? $100,000를 받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스트레스만 쌓이는 겁니다. 10분 동안 어떻게 웃기지? 야, 나 $100,000를 어떻게 벌지? 이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웃기던 사람도 10분 안에 못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까 촛불 실험에서 성과급을 제안받은 그룹이 해답을 찾는데 3.5분이 더 걸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앞핀을 쏟아버리고 상자를 꽂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저거 빨리 풀어야 $5 받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애를 태우다 보면 오히려 사람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연봉제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가 계속 집권을 해서 공기업 공무원 부문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반년마다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와 잘해야 되겠다. 이게 능력으로 발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최하 등급 한 2번 정도 맞으면 해고될지도 몰라 라는 공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더 못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후자인 겁니다. 이거는요. 에리얼리가 또 다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오늘 성과를 더 올려오면 성과급을 15유로를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러면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영업을 더 잘해올까요? 실제로 영업을 더 잘해오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잘해오느냐? 5유로어치 잘해와요. 그러니까 일은 5유로어치 더 했는데 성과급이 15유로가 나가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똑같이 다른 영업사원들한테
15유로를 성과급으로 주는데 이 15유로는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네 동료한테 줄 선물을 사는데 쓴 돈 15유로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랬더니 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17유로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야, 나 이거 열심히 일하면 평소 내가 좋아하던 동료한테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있어. 이런 기대감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에리얼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은 흔히 동료애, 책임감, 헌신 이런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돈만 더 주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에리얼리의 대답은 천만에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사람들은요. 돈보다 동료에 대한 사랑, 믿음, 책임감, 헌신, 칭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의 노동을 더욱더 빛나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동아일보 때 일화를 소개드렸던 이유는 저 역시도 가장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돈을 더 받겠다거나 승진을 더 빨리 하겠다거나 이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뇌가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반대로 제가 나를 믿어준 상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헌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더 나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의 어떤 능력을 발견해서 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준 경제부장은 김상영 부장이었습니까? 아, 예.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요? 제가 이런 거에 달인 아닙니까? 2005년에 그러면 경제부로 옮기신 거군요. 그렇죠. 예. 제가 정말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입니다. 예. 박영균 부장 같은 분은 아닐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양반이 강남 좌파란 말을 만들어냈던 분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4대강 찬동 언론인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되셨더라고요. 예. 박영균 선배는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셨는데요. 보수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후배들에게 뭐 해코지 하셨던 분은 전혀 아니셨고요. 네. 김상영 부장은 지금도 이제 뭐 윤영찬, 최영묵 이런 선배들이랑 같이 만나서 같이 술을 잔을 나누면서 그때 살았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지금도 이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분이시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저는 가장 헌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잭 웰치가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에 20% 해고율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고 나면 굉장히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노동자의 4분의 1이나 해고한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그 기업을 위해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제너럴 일렉트릭은 굉장히 애사심이 약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21세기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더 나은 혁신과 효율을 기대한다면 신상필벌,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이런 걸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GE가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히려 그런 제도는 조직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죠. 창의성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람에 대한 관심, 우정, 동료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 이런 것들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번성과 몰락이 저는 이 기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최근에 겪고 있던 이 경영 위기가 우리가 경영 경제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을 왜 사람을 놔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겨준다는 생각이어서 오늘은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의 상징이었던 한땐 또 경영학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몰락 소식을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역시 사람 경영을 잊으면은 회사가 몰락의 길을 안 갈 수가 없네요. 네, 실제로 이게 지금 막 든 생각인데 제가 가장 제 인생에 두 번째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민중의 소리이기도 하고 지금 브리핑 방송을 하는 일이기도 한데 예. 이 두 조직도 다 그래요. 김영국 PD님도 그렇고 민중의 소리라는 조직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해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재미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아이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갑질로 또 노동자 탄압으로 이렇게 해서 일관하는 기업들이
미래가 없다는 걸 요즘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네, 바뀌어야 됩니다. 그 꼰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기업을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